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신원 미상, 의식 없음. 지방 소도시 응급실. 의사 윤재호는 또 하나의 평범한 밤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들것 위에 실려온 중년 여성의 왼손을 보는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다. 은빛 팔찌. 내 심장 1999. 20살 여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사진관 아르바이트생 박수진. 그녀에게 건넸던 단 하나뿐인 선물. 이럴 리 없어. 10년 전 그는 유학길에 올랐다. 가족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고 연락은 점점 끊겼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라는 소문만 남았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서류를 건넨다. 보호자 연락처입니다. 박민서 씨요. 민서. 그가 떠나기 전 수진이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이름. 혹시 내 아이일까?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난 20살 청년 박민서. 그의 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걸려 있었다. 이건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평생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죠.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재호는 무너졌다. 친자 일치율 99.9%.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실 침대 옆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깨어났다. 민서에게 당신이 아빠라고 말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애가 상처받을 거야. 당신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민서가 발견한 엄마의 낡은 일기장. 그 속에는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과연 이 세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은팔찌가 이어준 운명. 그 끝에는 용서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이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응급실 복도에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밤 11시 윤재호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화려하지 않은 이력이었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윤 선생님, 119 들어옵니다. 간호사 김수연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재호는 종이컵을 버리고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이 굴러들어왔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쏟아졌다. 45세 추정 여성 교통사고 차량 측면 충돌. 의식 없음 혈압 9060 맥박 약함. 신원 확인 안 됨. 재호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갔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중년 여성임은 분명했다. 그는 재빨리 호흡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혈액 샘플이 채취됐다. CT 준비, 보호자 연락 확인. 재호가 지시를 내리며 환자의 몸 상태를 점검하던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환자의 왼쪽 손목. 거기에 은빛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심장 1999.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재호는 자신도 모르게 팔찌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글씨체, 크기, 심지어 은의 색깔까지. 모두 기억 속 그것과 일치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1999년 여름. 그는 20살이었다. 대학생이었고 용돈을 모아 산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다.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 박수진에게 건넸던 그 팔찌. 윤 선생님. 수연이 어깨를 흔들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계속해. 재호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설마 정말 그녀일까? 10년 전 사라진 그 여자가. 그는 환자의 얼굴을 다시 봤다. 피와 상처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CT 촬영이 진행되고 재호는 영상의학과로 환자를 보냈다. 복도에 홀로 남은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가슴이 뛰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이름 박수진. 그녀는 그에게 첫사랑이었다. 20살 여름 재호는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의대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답답했다. 공부, 시험, 성적. 그것만이 전부인 삶.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 낡은 사진관에서 그녀를 만났다. 박수진.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환하게 웃던 그 여자.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재호는 증명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그곳을 자주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그 여름은 행복했다. 둘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고 밤하늘에 별을 세었다. 그러나 가을이 오자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재호의 부모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호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결국 유학 기회를 핑계로 그녀를 떠났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그는 그녀에게 은팔찌를 건넸다.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3년 뒤 귀국했을 때 재호는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사진관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 아이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대요. 아이. 그 말이 재호의 가슴을 후벼쳤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윤 선생님 CT 결과 나왔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재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영상의학과로 향했다.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 뇌출혈은 없었고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보호자 연락은? 재호가 물었다. 네, 지갑은 없었지만 핸드백 안에 학생증이 있었어요. 박민서 20살.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곧 온대요. 박민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재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서. 그가 떠나기 전 수진이 임신했다면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을 거라고 했던 그 이름.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난 병실 준비할게.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민서.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일까? 재호는 병실 문 앞에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여전히 의식 없는 그녀. 재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은팔찌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내 심장 1999. 그는 눈을 감았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팔찌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있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기 직전 재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배기를 여미며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썼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다급했다. 재호는 그를 마주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20살 남짓한 청년.
짧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목에 걸린 은팔찌. 내 심장 1999. 환자와 똑같은 것이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재호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달려갔다. 네, 아들 박민서입니다. 엄마 상태는 어때요? 재호는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코의 선, 눈매의 각도. 그것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큰 부상은 아닙니다.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만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20살. 그 나이라면 1999년생이거나 2000년생일 것이다.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일까?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의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환자 정보를 검색했다. 박수진 45세. 주소는 이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 직업란은 비어 있었다. 재호는 민서의 이름도 검색했다. SNS 계정이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다. 프로필 사진 속 민서는 대학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개란에는 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 카페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다. 친구들과의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중 한 장에서 그는 멈췄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와 수진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둘 다 목에 은팔찌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재호는 화면 속 그녀를 바라봤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조금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1999년 여름. 그와 수진이 처음 만난 날.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었다. 재호는 증명사진을 찍는다는 핑계로 그곳을 찾았지만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네, 증명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저쪽 의자에 앉으세요. 수지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준비했다. 재호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렌즈를 조절하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웃으시면 돼요. 하지만 재호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기서 자주 일하세요? 네, 매일 와요.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수지는 웃었다. 사진 찍으러요? 아니요. 당신을 보러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재호는 매일 사진관을 찾았다. 그들은 사진관 문을 닫은 후 강변을 걸었고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재호야, 너 꿈이 뭐야? 어느 날 밤 수진이 물었다. 재호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거. 그리고 너랑 행복하게 사는 거. 수진은 웃었다. 나도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호의 부모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사진관 아르바이트생, 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구랑 어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는 여자가 내가 의사가 되려면 어울리는 사람과 만나야 해. 재호는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부모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결국 유학 기회가 왔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가서 공부해. 그리고 그 여자는 잊어. 재호는 괴로웠다. 그는 수진에게 말할 수 없었다. 유학을 간다는 것도 부모의 반대도. 그는 비겁하게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그녀에게 은팔찌를 건넸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팔찌. 내 심장이라고 새겨놨어. 넌 내 심장이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팔찌를 받았다. 고마워, 재호야. 평생 소중히 할게. 나 곧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과제와 시험에 치이고 외로움에 지쳤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점점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재호는 눈을 떴다. 기억 속에서 벗어나자 눈앞에 컴퓨터 화면이 보였다. 민서의 사진이 여전히 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병실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과 민서 생각뿐이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다. 아, 선생님. 민서였다. 그는 병실에서 나오다 재호와 마주쳤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밤새 간호를 한 모양이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재호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요. 혹시 깨어날까봐. 재호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맑고 순수한 눈빛. 어딘가 수진을 닮았다. 그는 목이 메었다.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사 먹을게요.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은 힘드시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병원 로비의 카페로 향했다. 재호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민서와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재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깨어나실까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깨어나실 거예요. 뇌에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다행이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재호는 그의 목에 걸린 팔찌를 보았다. 은빛이 형광등에 반짝였다. 그 팔찌 특별한 건가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팔찌를 만지며 웃었다. 네,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주셨어요. 평생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죠. 어머니도 같은 걸 하고 계시던데요. 네, 원래는 엄마 거였대요. 옛날에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거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재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분이 아버지는 아니신가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재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머니랑 단둘이 사셨나요? 네,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티 안 내셨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죄책감에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진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서가 물었다. 재호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선생님도 밤새 근무하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민서는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호는 카페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DNA 검사를 하기로. 오후 재호는 검사실로 향했다. 친한 선배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형,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DNA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비밀로. 선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인데? 사연이 있나 보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급해. 알았어. 샘플만 가져와.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형. 그날 밤 재호는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민서는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면봉을 꺼내 그녀의 입안을 살짝 긁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도 채취했다. 다음 날 재호는 선배에게 샘플을 전달했다.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 이틀 정도. 급하게 처리해 줄게. 고마워. 이틀은 지옥처럼 길었다. 재호는 병원을 오가며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재호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재호야, 결과 나왔어. 병원 옥상으로 올라와. 재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선배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형. 재호가 다가가자 선배는 봉투를 건넸다. 여기. 근데 재호야, 이거 진짜 내일이야? 무슨 말이야? 친자 일치율 99.9%. 넌 아버지야. 재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결과지를 꺼내봤다. 선배 말이 맞았다. 친자 일치율 99.9%. 박민서는 그의 아들이었다. 젠장. 재호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선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재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20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수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다. 저녁 재호는 병실로 향했다. 민서는 어머니 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재호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내 아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선생님 들어오세요. 민서가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재호는 병실로 들어갔다.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도 숨소리는 편안해 보여요. 재호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았다. 민서 씨, 혹시 저랑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요.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 수연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재호는 병실로 몰래 들어갔다. 민서는 복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줄도. 난 비겁하게 도망쳤어. 용서해줘.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흘이 더 지났다. 수진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재호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민서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재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요. 엄마 병원비도 걱정되고. 그래서 몇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틈틈이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갔다. 재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르바이트. 20살 청년이 어머니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했다. 저녁 재호는 당직을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심코 민서가 일한다던 카페를 찾았다. SNS에서 본 장소였다. 달빛 카페. 대학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카페는 한산했다. 카운터에 민서가 서 있었다. 그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가 재호를 보고 놀랐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건넸다.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알겠습니다. 민서는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다. 재호는 카운터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아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여기 있습니다. 민서가 커피를 건넸다. 재호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내리는 건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네, 엄마가 옛날에 카페에서 일하셨대요. 커피 내리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그녀는 사진관에서 카페로 직장을 옮긴 모양이었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릴 때 물어봤더니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만 하셨어요. 재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좋은 사람. 수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버지를 찾고 싶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엄마가 말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재호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할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건강 챙기셔야죠. 민서는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수진을 닮아서 재호는 눈을 돌렸다. 민서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재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는 다 잘해드리려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병원에서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재호는 카페를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옛날 수진과 함께 별을 세던 그 밤들이 떠올랐다. 수진아,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는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재호는 병원에 출근했다. 간호사 수연이 급히 달려왔다. 윤 선생님, 307호 환자 깨어났어요. 재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7호. 박수진. 지금요? 네, 방금 눈 뜨셨어요. 빨리 오세요. 재호는 뛰어갔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민서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응, 민서야.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다. 재호는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재호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호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재호? 민서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저분을 아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그는 의사로서 침착하게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기억은 나세요? 사고 난 거. 네, 기억나요. 수진은 재호를 피해 고개를 돌렸다. 재호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서야, 물 좀 떠다 줄래? 네, 엄마. 민서가 병실을 나가자 수진은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나 여기서 일해. 의사야. 그래요, 의사가 됐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아, 나. 선생님.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전 환자고 당신은 의사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민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호는 숨이 막혔다. 왜? 민서는 내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민서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수진의 눈빛은 단단했다. 재호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손 놔요. 수진은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민서가 물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물 가져왔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수진은 웃으며 물을 받았다. 재호는 뒤로 물러섰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자주 확인하러 올게요. 그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수진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그녀에게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은 빠르게 회복했다.
갈비뼈 골절 때문에 움직임은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재호는 매일 회진을 돌며 그녀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민서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재호에게 감사해했고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기뻐했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민서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내 피를 나눈 아이인데. 어느 날 저녁 재호는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뒤였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재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왜 왔어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민서 얘기야. 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차가웠다. 민서가 뭐? DNA 검사했어. 민서는 내 아들이야.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민서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책임? 수진은 비웃었다. 이제 와서 책임?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난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키우는 줄도. 그래요. 당신은 몰랐죠. 왜냐면 도망쳤으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유학 간다고 했죠. 돌아오겠다고 했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끊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키웠어요. 밤새 아이 울음소리에 잠 못 자고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부모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 나약했어. 알아요. 당신이 나약한 거.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민서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하지만 민서는 아버지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재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수진아, 제발. 민서한테 기회를 줘.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줘. 싫어요. 수진은 단호했다. 민서가 상처받을 거예요. 20해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해.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수지는 소리쳤다. 민서한테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는 10년 동안 부재했다. 민서의 인생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호가 물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의사로 남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난 그럴 수 없어. 왜요? 민서가 내 아들이니까.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한 시간이에요. 당신은 민서랑 함께한 시간이 없잖아요. 재호는 가슴이 무너졌다. 수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총총히 빛났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중얼거렸다. 10년 전 그는 선택했다. 유학을 택하고 수진을 떠났다.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재호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다가왔다. 왜 여기 있어? 그냥 바람 쐬러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형, 10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제가 아버지예요. 근데 모르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선배는 담배를 떨어뜨렸다. 뭐? 재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수진과의 과거, 민서의 존재, DNA 검사 결과. 선배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요. 민서한테 미안하고 수진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수진 씨가 거부하는 거지. 네. 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재호야, 솔직히 수진 씨 말이 맞아. 1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민서가 혼란스러울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을 가져. 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민서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먼저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의 말이 맞았다. 그는 급하게 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먼저 민서와 관계를 쌓아야 했다. 다음 날 재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 씨, 저 윤재호 의사예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서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그냥 보호자분들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재호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어떠세요? 좋아요. 병원 앞에서 만나요. 재호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처음으로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는 거울을 보며 옷을 다듬었다. 잘하자. 천천히.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저녁 6시 재호는 병원 앞에서 민서를 기다렸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봤다. 잠시 후 민서가 걸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나왔어. 뭐 먹고 싶어? 편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둘은 병원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자리에 앉자 재호가 메뉴판을 건넸다. 뭐 드실래요? 전 된장찌개요. 나도 똑같이. 주문을 마치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재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 살려주시고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서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서 씨는 효자네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민서는 수줍게 웃었다. 엄마가 저한테는 전부니까요.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우리 둘뿐이에요. 재호는 물컵을 꽉 쥐었다. 너무 미안했다. 외롭지 않았어요? 어릴 땐 좀 그랬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네,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티 안 내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저한테 부족한 거 없게 해주시려고 애쓰셨어요.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서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답이 나왔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다. 솔직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떠났는지.
근데 엄마가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찾고 싶지는 않아요? 찾아서 뭐 하겠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인데.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다. 전 이미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게 익숙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요.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민서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그래도 만약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글쎄요, 그땐 엄마 의견을 따를 것 같아요. 엄마가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고. 재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결국 모든 건 수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밥 드세요. 식어요. 민서가 말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떴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병실 앞에서 민서가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다음에 또 같이 밥 먹어요. 네, 좋아요. 민서는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다. 재호는 복도에 남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들. 저렇게 착한 아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며칠이 더 지났다. 수지는 퇴원 준비를 했다. 몸은 회복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재호는 퇴원 서류를 들고 병실로 갔다. 퇴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민서가 짐을 챙기는 동안 재호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해요. 갈비뼈 회복 상태 확인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민서랑 밥 먹었어요. 수지는 그를 쏘아봤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말했잖아요. 민서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서가 눈치챌 거예요. 눈치채면 어때요?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민서가 돌아왔다. 엄마, 다 챙겼어. 가자. 그래, 가자. 수지는 재호를 지나쳐 병실을 나갔다. 민서가 뒤따랐다. 재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정기검진차 병원을 찾았다. 재호가 진료를 담당했다. 민서는 학교에 가느라 함께 오지 않았다. 상태는 좋아요. 갈비뼈도 잘 붙고 있어요. 재호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아. 수진 씨라고 부르세요. 미안해. 수진 씨. 나 진짜 미안해. 재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서를 보면서 느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10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운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수지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요? 민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키워줘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한테 고마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민서한테 아버지로서 뭔가 해줄 수 있게. 돈이든 뭐든. 수지는 손을 뿌리쳤다. 민서한테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한 시간. 근데 당신은 그걸 줄 수 없잖아요. 10년을 돌려줄 수 없잖아요.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가볼게요. 다음 검진 때 다른 선생님한테 받을게요. 수진 씨. 그만해요.
당신도 저도 힘들잖아요. 수지는 진료실을 나갔다. 재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력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재호는 민서가 일하는 카페를 다시 찾았다. 민서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응.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재호는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민서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서는 웃었다. 재호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내가 없어도 잘 자랐구나. 수진이 정말 잘 키웠구나. 민서 씨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꿈이라든가. 꿈요? 저는요,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작은 카페. 엄마랑 같이. 좋은 꿈이네요. 네, 엄마가 커피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언젠가 우리 둘이서 카페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재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꿈에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민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꼭 이루세요. 그 꿈. 네, 꼭 이룰 거예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재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몰랐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재호와의 접촉을 끊었다. 하지만 재호는 민서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를 찾았고 가끔 밥을 같이 먹었다. 민서는 재호를 편하게 대했고 재호는 조금씩 아들을 알아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엄마가 선생님 한번 뵙고 싶대요.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재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 그를 부른다니. 무슨 일일까? 알았어. 주소 보내줘. 네, 감사합니다. 재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수진의 집은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재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민서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응, 고마워. 재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다.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재호를 보며 일어섰다. 오셨어요. 네. 부르셔서 왔어요. 앉으세요. 재호는 소파에 앉았다. 민서가 차를 내왔다. 선생님 차 드세요. 고마워.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과 재호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왜 부르셨어요? 재호가 먼저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알았어요. 뭘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재호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제 일기장을 봤대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당신 얘기, 임신했던 얘기, 혼자 키운 얘기. 재호는 숨이 막혔다. 민서가 뭐래요? 지금 방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직접 얘기하세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을 말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수지는 일어나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나와. 문이 열렸다. 민서가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재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서야. 선생님이 제 아버지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왜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내가 내 아들인 줄. 거짓말이에요. 엄마 일기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학 가기 전에 엄마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그럼 아버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민서는 울먹였다. 재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부모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 유학 가서도 연락을 끊었어. 내 엄마를 버렸어. 그럼 저도 버린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저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울 때, 엄마 힘들어할 때 어디 있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다해요? 찾아볼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연락할 수도 있었잖아요. 민서는 소리쳤다. 수진이 아들을 껴안았다. 민서야, 진정해. 엄마 너무 억울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서가 진정했다.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서야. 재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한테 화날 자격이 있어. 원망할 자격도 있어. 난 내 인생에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널 알게 됐으니까. 내가 내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너는 내 피를 나눈 아들이야. 피? 민서는 비웃었다. 피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함께한 시간. 아버지는 저랑 함께한 시간이 없잖아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의 말은 수진의 말과 똑같았다. 알아. 근데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 싫어요. 민서는 단호했다.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민서야. 가세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재호는 주저앉았다. 수진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수진아,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을 주세요. 민서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서는 재호를 피했다. 카페에도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재호는 괴로웠다. 그는 매일 민서의 SNS를 확인했다. 하지만 새 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재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났다. 민서야,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서가 서 있었다. 선생님. 민서야. 재호는 놀라서 일어났다. 여기 어떻게? 선생님 찾아왔어요. 민서는 재호에게 다가왔다. 할 얘기가 있어요. 응 해. 민서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다.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요. 미안해. 근데요, 엄마 일기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아버지가 모른 채 떠난 거였다는 걸. 엄마가 임신 사실을 숨긴 거였다는 걸. 재호는 숨을 멈췄다. 그래도 돌아왔을 때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찾았어요? 찾았어. 근데 내 엄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그럼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응. 정말 몰랐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아버지도 피해자네요. 저처럼. 아니야. 난 가해자야. 내 엄마를 버린 사람이니까. 엄마를 사랑했어요? 많이. 정말 많이 사랑했어. 민서는 재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 근데 내 엄마가 싫어해. 제가 설득할게요. 정말? 네.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도요. 재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고마워. 용서할게요, 아버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했다. 민서는 재호를 피하지 않았다. 가끔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서먹했지만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재호를 경계했고 깊은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민서가 중간에서 노력했다. 엄마, 아버지랑 밥 먹자. 우리 셋이. 민서야. 엄마, 이제 화 풀어. 아버지도 미안해하잖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토요일 셋은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마주 앉은 자리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뭐 드실래요? 재호가 물었다. 수지는 메뉴판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불고기 정식이요. 전 갈비탕이요. 민서가 말했다. 재호는 주문을 하고 둘을 바라봤다. 가족.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구나. 민서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다음 학기에는 전공 수업 들어요. 경영학과지. 어려워.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재호는 그녀를 곁눈질로 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서가 보여줬어요. 그래요. 왜 말 안 했어요? 임신했다고. 말해서 뭐해요? 당신 유학 가야 했잖아요. 그래도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호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수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셋은 강변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서가 앞서 걸었고 재호와 수지는 뒤따랐다. 민서 많이 컸네요. 재호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어른이에요. 잘 키웠어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수지는 웃었다. 처음으로 보이는 편안한 미소였다. 재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 씨,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왜 팔찌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다. 이게 제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당신이 절 사랑했다는 증거. 지금도 사랑해요. 재호가 말했다. 수지는 그를 보았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년이 지났는데. 중요해요. 나한테는.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다. 2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재호는 민서와 자주 만났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다. 재호는 민서의 학비를 지원했고 카페 창업 자금도 모아주기로 약속했다. 수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졌다. 가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수지는 재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민서가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셋이서. 여행? 네, 바다 보러 가요. 엄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민서가 조르자 결국 동의했다. 다음 주말 셋은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재호가 운전을 했고 민서와 수지는 뒷자리에 앉았다. 아버지, 노래 틀어요. 민서가 말했다. 재호는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발라드가 흘렀다. 차 안은 평화로웠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셋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옛날에도 이렇게 바다 왔었죠. 그랬지. 우리 둘이. 재호가 대답했다. 민서는 앞서 걸으며 사진을 찍어 제시도랑 계속다. 재호와 수지는 나란히 걸었다. 수진 씨. 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민서가 돌아와 말했다. 우와, 노을 진짜 예쁘다. 같이 사진 찍어요. 셋은 나란히 섰다. 민서가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재호는 수진과 민서를 바라봤다. 가족.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구나. 사진을 찍고 나서 민서가 재호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민서는 목에 걸고 있던 은팔찌를 벗었다. 재호는 놀라서 물었다. 왜? 이건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거잖아.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드려야죠. 원래 주인한테. 민서는 웃으며 재호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다. 내 심장 1999. 은빛 글씨가 노을에 반짝였다. 이제 진짜 내 심장이에요. 제 마음을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재호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고마워.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 정말 착하다. 엄마,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 그러자. 셋은 서로를 껴안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노을은 천천히 사라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재호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봤다. 10년 전 그가 수진에게 건넸던 그 팔찌. 수진이 아들에게 물려줬고 이제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운명의 순환처럼. 수진아. 네. 이제부터 잘할게. 너한테도 민서한테도. 약속해요? 약속해. 수진은 재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재호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밤이 깊어갔다. 셋은 해변에 앉아 별을 세었다. 민서가 말했다.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이렇게 셋이서. 그래, 자주 오자. 재호가 대답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 카페 차릴 때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투자할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재호는 아들과 수진을 번갈아 봤다. 행복했다. 10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되찾았다는 게. 별이 총총히 빛났다. 옛날 재호와 수진이 함께 세던 그 별들. 이제는 셋이서 세고 있었다. 아버지, 저 별 봐요. 진짜 밝아요. 그러게. 북극성인가? 아니요, 금성이에요. 민서는 별에 대해 설명했다. 재호는 들으며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셋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다. 시간이 흘렀다. 달이 떠올랐다. 셋은 숙소로 돌아갔다. 방을 각각 잡았지만 그들은 로비에 모여 커피를 마셨다. 내일은 뭐 할까?
재호가 물었다. 시장 가요. 해산물 먹고 싶어요. 민서가 말했다. 좋아. 그러자. 셋은 내일 계획을 세웠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편안했다. 가족처럼. 밤이 깊어 셋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의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다. 수진, 민서. 그들이 그의 심장이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심장. 이제 다시 찾았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수진과 민서와 함께할 시간이.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다음 날 아침 셋은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활기찬 시장, 신선한 해산물 냄새. 수지는 회를 골랐고 민서는 조개를 샀다. 재호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아버지, 우리도 찍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재호는 카메라를 건넸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다. 셋은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재호는 사진을 확인했다. 셋 모두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점심을 먹고 셋은 다시 해변으로 갔다. 수지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웃었다. 차가워. 엄마 조심해요. 민서가 소리쳤다. 재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넘어질라. 괜찮아요. 수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은 파도를 밟으며 걸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도 고마워요. 민서한테 아버지를 돌려줘서. 앞으로 잘할게. 알아요. 믿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10년 전 그 미소와 똑같았다. 여행이 끝나고 셋은 집으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재호는 주말마다 수진과 민서를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민서의 카페 창업 준비가 시작됐다. 재호는 자금을 댔고 수지는 메뉴를 개발했다. 셋은 함께 카페 인테리어를 구상했다. 여기에 테이블 놓고 저기에 카운터 두면 어때요? 민서가 말했다. 좋아. 창가 쪽에 의자도 놓자. 재호가 덧붙였다. 수지는 웃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우리 셋이서 만드는 거네요. 이 카페. 그렇죠.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민서가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석 달 후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하트 카페. 은팔찌의 문구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축하드려요.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서는 바쁘게 커피를 내렸고 수지는 디저트를 준비했다. 재호는 카운터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하루가 끝나고 셋은 빈 카페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대박이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그러게.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네. 수진도 웃었다.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우리 셋이 함께니까. 맞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민서가 말했다. 가족.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재호는 가슴이 벅찼다. 밤이 깊었다. 셋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재호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다. 이제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아버지. 민서가 불렀다. 응? 사랑해요. 재호는 멈춰섰다. 목이 메었다. 나도 사랑해, 민서야.
수진도 재호의 손을 잡았다. 저도 사랑해요. 재호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거리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별이 떠올랐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10년의 시간. 그것은 길었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은팔찌가 이어준 운명. 그 끝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옛날 수진과 세던 그 별들. 이제는 민서도 함께 세고 있었다. 우리 다음에 또 바다 가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 가자. 자주. 재호가 대답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아니 가로등 불빛 속에 길게 겹쳤다. 하나가 되어.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은팔찌는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끈이었다. 10년의 공백은 아팠지만 그 시간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윤재호는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었다. 박수진은 용서를 배웠다. 그리고 박민서는 완전한 가족을 얻었다. 하트 카페의 불빛이 꺼졌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 불빛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